안녕하세요. 제가 생물정보연구소를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공학부 교수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제 생물정보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물학자인지 컴퓨터학자인지도 사실은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인공지능 포함한 새로운 소프트웨어 IT 기술이 의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용은 새로운 기술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하고 내용이 많아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새로운 기술을 이런 최근에 논문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뭐 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는 최근 몇 년간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얘기한다는 게 정말 어려울 정도인데 제가 한 2년 전에 서울대병원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이런 강연을 시작을 하면서 그 세 가지로 사실 이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봐야 뭐 그냥 그저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던 게 갑자기 인공지능과 잘 적용하고 해서 정말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캐터고리가 있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안 보이시는데 두 번째 캐터고리는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도대체 저런 분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가능하게 됐고 세 번째는 생물이나 의학 분야에서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인공지능으로 이제 알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그 기존의 데이터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걸 분석한 이비덴스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게 데이터입니다. EHR 데이터는 일렉트리컬 메디컬 레코드 데이터에서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디아이덴티파이 하게 만들어서 가공한 게 EHR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거 2018년에 파리의 그 인터내셔널 캔서 지놈 컨소시움, 제가 캔서를 오랫동안 해서 캔서 지놈 컨소시움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사실 준비를 하게 됐는데 메디컬 레코드에서 추출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디지즈 헤리터빌러티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셀 페이퍼에 낸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이처 사이언스 셀 우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널이잖아요. 실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제 저런 논문이 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60만 패밀리를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강연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EHR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니까 이게 뉴욕에 있는 3개 대형 병원의 EHR 레코드를 60만 패밀리가 한 200만 건 되는 레코드를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500개 정도 질병에 대해서 헤리터리저티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내용은 원래 스트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던 거, 소자라는 루트 스트랩핑 하듯이 소자 스트랩이라는 방법을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바이어스를 약간 없애서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클셀 디지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이리 인헤리터블한 디지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슬립 디스오더는 하이리 헤리터블하다. 이게 헤리터블 하대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정말 좋은 뉴스가 아니죠. 근데 헤데이는 헤리터블 안 하다. 이런 것들을 피어지 EMI 이건 데이터의 힘이죠. 피어지 데이터의 힘입니다. 근데 이런 논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EHR 레코드가 굉장히 잘 분석하는 굉장히 파워풀한 데이터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페이퍼를 보면 Estimating heritability and genetic correlation from large health data set in the absence of genetic data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헤리터빌리티는 제네틱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DNA는. 근데
DNA 인포메이션 없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디테일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보면 이제 이게, 그 워드 투 백이라고 이제 내처럴 랭귀지 프로세싱 하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딥러닝 기술인데, 워드 투 백으로 이제 일렉트리컬 메디컬 레코드에 나온 데이터들을 인코딩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안 돼서 이렇게 디지즈별로 이렇게 인베딩 스페이스 아주 멋지게 잘 나눠진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처 디지털 메디슨 페이퍼를 보면 이제 그 EHI 레코드를 이제 스케일러하고 액큐레이트한 딥러닝 프리딕션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거 예. 그 보면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구글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강조하는 게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안 해도 된다. 사실은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 하면서 데이터의 바이어스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자기네가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지금 이게 보이는 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다 타임 포인트고, 타임 포인트마다 이제 그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쓴 EMR 노트들이 있는 거죠, 그죠? 보면 노트들 중에서 빨갛게 된 단어들 이제 자동적으로 머신러닝이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그 단어들이 이제 시간축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뭐 이 환자의 경우는 그 메타스테틱 브레스트 캔서, 그러니까 전이가 잘 되는 브레스트 캔서를 가지고 있는 환자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그 전에 보여드린 페이퍼도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 시간축을 놓고 이제 전에 보여드린 건 이제 나이별로 해가지고 2차 레코드를 미국에서 모델을 만들고 이제 국가는 기억 안 나요. 유럽의 3개국의 데이터에 이제 적용해 보면 잘 된다라는 얘기고, 기술적인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테크닉을 써서 이제 오토인코더라는, 그것도 뭐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보편화된 딥러닝 기술인데, 보편화된 딥러닝 기술도 딥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면 페이션트 스케일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어떤 디지즈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디지즈의 서브타입도 잘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페이퍼입니다. 네이처 디지털 메디슨 2000년 페이퍼인데, 하신 분들은 보시면 뭐 너무나 명확하죠. 데이터가 들어가서 시퀀셜 마드닝 해가지고 해서 오토인코드를 통해서 인베딩 스페이스를 만든 다음번에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이제 디지즈 서브타입을 이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데, 이걸 보시면 이제 디지즈별로 이렇게 잘 비교적 잘 나눠준다고 이제 그 더 강조하는 것들이 디지즈의 서브그룹입니다. 보시면 그 당뇨병의 1형, 2형 서브그룹, 타입 2 다이어티디스의 그 서브그룹 1, 2, 3도 잘 나눠지고, 파킨슨 그룹도 잘 나눠지고, 알츠하이머도 서브그룹 잘 나눠지고, 멀티플 마이로마도 서브그룹 잘 나눠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겁니다. 이제 이 처음 주제로 말씀드린 건, 우리가 이제 EHI 데이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무조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저도 연구의 중심인 DNA나 RNA나 그런 데이터로 가게 되면, 그거는 돈을 들여서 측정을 해야 되는 데이터라서 생각보다 N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그런 많은 데이터들의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잘 적용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마이닝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로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이게 굉장히 놀라운 뉴스인데, 역시 구글이 이미지를 잘하기 때문에 그 유전자 변이를 이제 그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캔서 셀을 시퀀싱하면 튜머를 시퀀싱하면 튜머 안에는 정상세포도 있고 이뮨셀도 있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튜머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셀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면서 DNA가 망가져서 다른 서브그룹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를
어디서 뭐가 생겼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머신러닝 기법으로 정말 오만 방법을 다 써서 수도 없는 네이처 사이언스 페이퍼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세상에 이 친구들이 다음번 슬라이드 여기 보시면 ABCD 보이는 패널이 그 제네틱 데이터를 그냥 온라인한 거는 그 각각의 그 캐릭터별로 이건 DNA니까 캐릭터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그 구글이 아타리에서 데몬스트레이션 했듯이 이미지로 딱 찍어가지고 이미지로 분석을 했더니 어떠한 유전자 변이 분석 방법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정말로 어메이징한 결과였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GATK라고 이제 미국의 하버드, MIT,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세계를 대표하는 그 이제 유전자 변이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인데 GAT4에서 결국 이 기술을 갖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너무나 파워풀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변이로 가면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거죠. 우리의 일종의 그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암은 이제 피나 소변이나 이런 데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많이 보시는 우리나라 기사 특히 많이 나오는 암을 피해서 소변에서 진단 기술 이거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크레더블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DNA는 캔서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캔서는 덩어리가 지는 이유가 너무 빨리 자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잘 안 죽는 세포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포들은 안 그 이제 우리 몸 안에 캔서가 있으면 빨리 자라면서 또 죽기도 많이 죽거든요. 그러면은 죽으면 세포 벽이 깨지고 핵이 깨지면서 DNA가 우리 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양이라는 게 너무너무 적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분석을 하면 리퀴드 바이옵시라고 피에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2018년에 그 아스포라고 아메리칸 소사이티 클리니컬 온콜로지 미팅인데 이게 이제 캔서 하시는 분들이 꼭 가야 되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미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제 뉴스로 나왔던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한 딥러닝으로 잘 트레이닝 그 폐암의 경우에 이제 리퀴드 바이옵시를 통해서 우리가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어메이징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몸에 우리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면 CT, MRI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해서 여기가 아픈 것 같다. 그래서 글로 가서 보고 캔서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건데 피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데 이게 이제 실용화 단계는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고 실용화 단계는 이제 복잡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예로 사실은 아주 좋은 저널이 아닌데 제가 소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딥러닝 테크닉으로 티슈의 이미지를 분석하면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분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그러니까 암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레이드가 어떻다, 암이 1기냐 2기냐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이미지를 분석해가지고 뭘 분석했을까요? Predict outcome in colorectal cancer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를 직접 하는 거니까 하나를 건너뛰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이는 페이퍼라서 이미지를 이제 딥러닝으로 잘 이제 CNN하고 RNN으로 잘 분석을 하게 되면 5-year survival을 잘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한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CNN, RNN은 이 경우는 이제 조금 적용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쪼개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CNN이 들어가고 RNN의 LS템도 이제 그 이미지의 부분을 움직여가는 LS템을 적용한 거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이 굉장히 잘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이미지를 이제 딥러닝에서 그 러닝한 히든 스페이스에 매핑을 해보면 그 세포들의 그 히스토로지가 저렇게 잘 뭉쳐져서 구별이 되게 나온다.
걸 보여주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캐터고리는 우리가 딥러닝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 쓰면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던 일을 알게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또 이거 셀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Machine Learning identifies stemness feature associated with oncogenic dedifferentiation. 자, 여기서 단어가 어려운데 dedifferentiation은 뭐냐면 분화가 안 된 세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은 분화가 된 세포에서 생기는데 암이 이제 그 전이가 되는 포텐셜이 굉장히 큰 암들은 그 완전히 분화가 된 세포가 디디퍼런시에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템셀 피처를 갖게 되면서 이제 전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 친구들이 이제 아주 간단한 테크입니다. 원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멀티오믹스 분석을 하게 되는데 멀티오믹스 분석이라 하면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그 우리가 암을 할 때 유전자 변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질병 중에서 유전자의 질병의 물론 뭐 헤리터블한 그 유전병들이 대표적이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암은 DNA의 서열이 바뀌는 병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병들은 DNA 서열이 그런데 스템셀로 가게 되면 이거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하면 DNA의 서열만 가지고 이게 스템셀 포텐셜이 얼마나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봐야 돼요. 발현량을 조절하는 DNA 메터데이션이나 이런 피처들을 봐야지만 가능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이 그림 위에 RNA, SI가 스템셀 인덱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그런 세포 내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템셀 인덱스를 만들고 그 스템셀 인덱스를 만들어 봤더니 어떤 얘기가 되느냐. 스템셀 인덱스들이 온코지닉 디디퍼런스 분화가는 세포가 이제 스템셀 피처로 가는 거를 잘 나타내고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하니까 그 드럭 타겟 또 이제 어느 정도 서제스트를 하게 된다는 페이퍼입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멀티오믹스에서 아주 유명한 논문인데 딥러닝으로 이제 멀티오믹스를 하면 이제 세포 내 그 DNA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발현량 정보, 메트데이션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멀티오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쳤냐?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토인코더를 통해서 합쳐서 중간에 있는 바트잭 레이어, 히든 피처를 러닝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인풋으로 위에 보시는 이제 RNA나 메트데이션이나 마이크로 RNA 같은 것이 어떻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 보니까 환자의 예후를 잘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제 그 캐터고리로 나눠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정말로 많은 질병에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네이처 메디슨 페이퍼인데 이 분야에서 제일 많이 발달한 건 이미지죠. 구글이 뭐 너무나 이미지의 경우 보시면 그 오른쪽을 보시면 레디올로지부터 패서로지, 더머톨로지, 옵탈모로지 이런 식으로 각 의학의 분야, 안과 뭐 다 영상이 그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FDA가 어프로브한다는 거죠. 미국이 아시는 그 FDA 어프로브라는 게 얼마나 의학에서 중요한 역할인지 FDA가 그 이런 그 각종 질병에 대해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걸 이제 어프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실 애플 워치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작동을 못해가지고 근데 아마 이제는 다 풀린 것 같아요, 그죠? 갤럭시 이 새로 나온 워치들은 다 이 손목에서 하는 워치가 이제 뭐 심정의 부정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측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 FDA가 어프로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이제 얼마나 잘 되느냐? 2018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뉴스였는데 그 안과 의사랑 이제 해보면 안과 의사 이긴다 이미지에서
그래서 뭐 안과 의사들한테 정말 안 좋은 뉴스죠. 근데 안과는 보시면 이게 이미지잖아요. 가서 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미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폐암도 잘한다. 그 다음에 구글이 아주 의도적으로 올해 1월 1일 날 이런 기사를 냅니다. 유방암, 우리 진짜 잘한다. 라는 기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암의 이미지에는 이미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구글의 일인데, 프로틴의 구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프로틴의 구조를 알기가 그건 뭐냐면 실험적으로 그 프로틴을 이제 스테릴라이즈 해가지고 사진에 없는 프로틴, 결국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컴퓨터에 이렇게 프리딕션 할 수 있다는 게 파악하시는 정말 나쁜 뉴스였는데 10몇 년 동안 해오던 컴퓨터에 나가서 1등을 알파고리드가 하는데 2등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2등이 존재 안 하는 1등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있을지 이제 후성유전체, 이게 제 전문 분야인데 그 개의 나이가 몇 살이냐 보시면 요 밑에 사람의 나이는 개의 나이에 로그를 씌워서 곱하기 16을 하고 더하기 31이면 된다. 라는 거를 실제 기사죠. 이 지금 보시는. 그런데 이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획득 형제는 유전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죠. 그게 이제 틀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보면 저도 애가 둘이 있지만 획득 형제는 유전되지 않는다가 원래부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근데 획득 형제는 유전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확실히 실험적으로 검증이 된 얘기가 그 획득 형제는 유전되는 이유는 DNA 메타데이션 때문이고 DNA 메타데이션은 노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토르미어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DNA 메타데이션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계산식까지 나오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건 제가 2년 전에 그 SK 2000 포럼에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 분야를 주관하면서 만들었던 건데 이런 기술의 과학적인 변화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분자 세포 수준에서 규명하게 되니까 식이 나오는 거죠. 산업적으로는 이제 뭐 수작으로 하던 그런 것들 인공지능이 대신해주면서 결국 산업화가 많이 되는 거고 사회적인 변화 이건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이들이 보편화되게 되면 그러면 의료의 격차가 많이 주는 거죠. 물론 결정은 늘 의사 선생님들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판단할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실력 차이가 죄송한 얘기는 많이 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의료의 격차가 굉장히 주는 거죠. 실제로 IBM 왓슨이 만들었을 때 첫 번에 적용한 거는 인도입니다. 인도의 의사들이 적고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해서 뭐 해보겠다 그런데 잘 안 됐죠. 그 얘기가 이제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제 그림인데 옛날에는 환자가 오면 의사가 첫 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어디가 아픈 것 같다.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우리가 블러드 프레셔도 메저하고 메디컬 이미지를 찍고 피 검사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단을 하죠. 이거를 의학용어로 증거 기반 의학이라고 합니다. 에비던스 드리븐 그 다이그노시스인데 이거 의사들이 쓰는 용어죠. 증거 기반 의학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지놈 시퀀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대표적인 얘기가 안전이나 조절이죠. 유방암이 없는데 DNA 검사해보고 그냥 유방을 절제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유방암이 없는데 유방을 절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제가 길게 말씀드리면 1시간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세 번째는 그럼 지놈 지금 말씀드린 에피제너틱스 플러스 이뮤노로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가면 지미 카터 얘기 많은 분들이 아시죠? 지미 카터가 나는 이제 암에 걸리고 전이가 돼서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다시 기자회견하죠. 다 났다. 그런데 그게 캔서 임뮤온 세라피고 그 다 났다가 벌써 몇 년 되죠? 한 3년쯤 되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진짜 다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 이제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래서 제 연구의 희망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암을 산에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의 미스테리를 사실 밝히고 싶어요. 그냥 그게 산에 들어가면 난 게 아니고 암의 운명이 그리로 갔으니까 난 거다가 맞을 것 같아요. 제 가설은.
그런데 이런 기술이 정말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까요? 그게 궁금해서 왓슨과 구글 아이닥터를 실험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 2020년, 그 알티튜드 스펙트럼 2019년을 보면 진짜 현장으로 하면 작동 잘 안 한다. 특히 이제 병원마다 이제 격차가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그런 격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는 굉장히 비교적 좋은 병원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제했다면 좋은 병원에서 하게 되고 그걸 현장을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데이터가 노이즈에서 작동을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럼 현장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술은 계속 너무나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파고. 알파고는 우리가 정말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알파고가 중요한 게 그 뒤에 알파스타라고 생기죠. 그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정복합니다. 이미 스타크래프트도 알파고가 정복했고 아까 말씀드린 알파포이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인데 정말 놀라운 건 이제 마지막 줄에 Deep Learning enables rapid potential DDR1 kinase inhibitor 46일 만에 신약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신약은 그 실제 사람한테 들어가는 임상은 물론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실험적으로까지 검증이 다 된 신약을 46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관심이 많은 디덕티브 리즈닝이라든지 코자이더트 리즈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되면 실제로 이게 의료 현장, 심지어 뭐 법률이나 이런 데까지 다 적용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하고 저희 연구실 소개할 시간이 있으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인트라튜머 헤테로제니티. 이제 캔서는 빨리 자라고 달라지는 세포니까 그걸 어떻게 냐 이제 저희가 몇 년 동안 여러 학생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멀티믹스 인터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세포 내 여러 가지 다른 자를 합쳐서 하는 거를 이제 암이나 천식 같은 데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HR 레코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강남범죄센터랑 저희가 2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EHR 레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뭐 좀 사회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게 AI 베이스 드럭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신약개발 과제, 질병과제본부 독성 과제를 하고 있는데 신약개발이야말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정말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고 이번 여름에 10명도 넘는 인턴 학생들하고 다 뭐 같이 리뷰하고 해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온라인 없고 오프라인 혹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이경우 교수님. 아까 처음에 이제 분명히 또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EMR은 저희 분당서울대나 서울대병원에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MR과 EHR의 차이를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EMR은 그 환자의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 공개를 못 하잖아요. 그거를 EMR은 이제 그 연도나 이런 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누군지 알 수 없게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공개하는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근데 정말 이건 뭐 누가 들으셔도 저는 아무 데서나 다 병원 가면 얘기하는 얘기니까 그걸 우리가 데이터 소유권과 연구의 그 이기주의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EHR 데이터가. 그러니까 EHR 데이터라면 공개가 돼 있는 데이터고 그걸 연구자가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